다음은 그 사회복지의 어떤 미시적 실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그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은 그 사회복지 미시적 실천 방법은 개인이라든가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어떤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중요시 여깁니다. 관계 형성, 클라이언트하고 라포 형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에서 관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태도라든가 감정적 역동성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는 이후에 진행되는 원조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클라이언트는 원조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7가지의 형태가 있고요. 7가지에 대한 최소 기본적인 단어 위에 원칙 7가지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개별화에 있습니다. 개별화는 사람은 누구나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인간의 권리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모든 클라이언트는 다른 사람과 다르며 각 클라이언트의 어떤 강점이라든가 사고, 그리고 행동, 독특한 생활의 어떤 양식이라든가 경험 등이 각각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개별적이고 개인차를 가진 인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개별화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도적인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비난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안전된 환경을 조성하고 허용된 어떤 태도와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제된 정서적 관여.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감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어떤 민감성과 그 감정들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인데, 클라이언트의 어떤 감정에 대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용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장점과 단점, 그리고 바람직한 성격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어떤 부도덕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개인을 존재하는 그대로 편견 없이 그것을 보라는 뜻이지, 그것을 모두 다 관련된 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비심판적 태도가 있습니다. 비심판적 태도는 문제의 원인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클라이언트가 책임이 있는지는 심판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어떤 특성과 가치관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로 비심판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사회복지 실천 전 과정에 걸쳐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들을 바로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관련된 부분이 누구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알아본다면 바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자기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부분과 연결시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왜냐면 내 삶인데 내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이라고 보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관련된 부분을 누가 하느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로 비밀 보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밀 보장은 클라이언트가
전문적인 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치료적 목적 외에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클라이언트는 아마도 사회복지사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비밀이라든가 개인적 관심사 그리고 반사회적 어떤 사고라든가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친한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가 비밀로 부탁을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그에 관련된 것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이 비밀 보장의 원칙은 두 가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을 때는 일정 부분 노출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례 회의,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발전과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경우 일정 부분 그에 관련된 정보들이 공유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살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험에 관련된 부분에 빠졌을 때 생명 존중의 원칙과 비밀 보장의 원칙이 충돌이 될 경우 비밀 보장의 원칙보다는 생명 존중의 원칙이 더 우선시 되어지면서 그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상사라든가 그리고 이에 관련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지는 경우도 발생이 되어질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은 아무리 비밀 보장이 중요하지만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생명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진척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방법을 진척시키기 위한 어떤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쉬운 이야기로 사회복지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거,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입각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은 궁극적인 목적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클라이언트 삶의 질 향상이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어떤 선언적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인 형태로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지식에 대한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능력을 좀 발휘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본다면 면접이라든가 어떤 공통적인 사람들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면접 스킬이라든가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실제 공통적인 면접에 관련된 것들을 좀 보면요, 다양한 분야에서 면접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면접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바로 면접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면접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면요,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활동보다 중요한 의사소통이나 수단의 면접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즉 면접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문제 상황에 처한 사람과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개입하여 원조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의의라든가 면접에 대한 준비, 그 면접의 종류, 면접에 대한 어떤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시면 면접이라는 것은 사회적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상호 간 바라보면서에 대한 어떤 합성어로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언어라든가 동작을 매개로 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동들을 이야기라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즉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과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1대1 관계에서 서로 대등하여 대면하여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회복사의 어떤 과제는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회복사는 언어적 그리고 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경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감정 또는 어떤 생각들에 대한 것들을 좀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에 대한 어떤 성패가 커뮤니케이션 면접에 대한 성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사는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장애 요인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그에 관련된 면접의 목적에 대한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것들에 있을 때 치료 계획과 확률에 대한 유지, 그리고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한 제공, 그리고 원조 과정에서의 장애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갖추고 있죠. 그런 면접들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은 크게 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원조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구한 어떤 정보가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면접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급한 문제에 초점을 둘수록 어느 정도의 융통성에 대한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일곱 번째는 일반적 혹은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경우에 장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록을 해야 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허락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기록에 대한 것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면접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고 클라이언트를 참여하도록 하고, 아홉 번째는 면접이 계속될 경우 항상 다음 단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클라이언트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한 종류에 대한 것들을 좀 본다면 여러 가지 학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보통 정보 수집 면접, 그리고 진단을 위한 면접,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한 치료적 면접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 면접은 일반적으로 사회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이라든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정보와 발달사의 정보들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위한 어떤 사적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면접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 상황이라든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개입 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사적 면접을 통해 확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적 면접은 클라이언트 변화를 돕고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환경의 변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선 클라이언트의 어떤 변화를 위해 치료적인 면접은 주로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효율감 강화를 시키는 것, 그리고 기술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네 번째로는 이제 면접의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면접의 요소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내용이 좀 길지만 좀 같이 좀 보시면 간단하게 좀 볼게요. 면접에서 요소들을 크게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나누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면접의 내적 요소는 신뢰관계 형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사람과 사람 관계라고 얘기했다면 바로 신뢰관계는 라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에 관해 상호 이해와 관계를 수립하는 어떤 부분으로서 친근감, 신뢰감, 안정감, 조화, 그 다음에 어떤 공감, 화합 등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얘기를 합니다. 신뢰관계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자기결정 등에 실천할 수 있도록 기초를 이루며 실천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면접의 기초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었느냐, 클라이언트가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적으로 드러나는 본인의 문제를 잘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면접의 외적 요소는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면접 장소는 반드시 상담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가정,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학교, 공원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라든가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편안하게 면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로 합니다. 즉, 면접 장소는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와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실내 면접 장소는 공간 넓이라든가 조명, 색채, 색상 등의 어떤 의자 배치, 기타 내부 장치들에 대한 것들을 또 같이 배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너무 밝아도 여러 가지 깊은 얘기 할 수 어렵고요. 너무 어두워도 좀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적당한 불빛이라든가 안정적이고 편안함에 대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관련된 시간은 클라이언트의 면접 날짜라든가 시간 등을 사전에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즉 상호 간의 어떤 약속은 면접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 시간은 사용자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주어진 시간에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어떤 공동 참여와 노력에 대한 것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면접 시간은 목적에 따라서는 보통 클라이언트의 일주일에 한 번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적절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주의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서는 조절할 수 있지만 1시간이 넘어가면 지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같이 존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1시간 동안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이라든가 관련된 부분과 좀 연결시켜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전화 상담을 좀 오래 했었는데 예, 1시간 내내 계속 긴장한 상태로서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면요. 정말 1시간 정도 끝이 나고 나서 이렇게 되게 소진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화 상담이 아니어도 실질적인 클라이언트하고의 면담하는 과정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적 한계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1시간 정도 끝나고 나서는 상당히 피곤한 상태, 아니면 자신의 모든 시각, 청각, 그리고 집중에 관련된 부분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집중을 1시간 이상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 또한 자신의 이야기에 혼자 계속하다 보면 어떤 힘듦과 지루한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도 한 40분에서 50분, 저 개인적으로는 한 40분을 큰 싸움이라든가 어떤 갈등 관계가 아닌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식의 오래 1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갈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발생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적당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좀 여러 번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본 적이 있다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사용자 실천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형태로서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